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지성 선수 이야기예요. 박지성 선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끊임없이 그라운드를 누비던 모습, 지치지 않는 체력, 성실함, 그리고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한국 선수로서 정말 대단한 발자취를 남기셨죠. 그런 박지성 선수가 남긴 많은 말들 중에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쓰러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박지성 선수의 삶과 축구 여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와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박지성 선수, 사실 처음부터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슈퍼스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왜소한 체격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프로팀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을 거쳐야 했어요. 타고난 재능이나 신체 조건만 놓고 보면 자신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때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우리가 아는 박지성 선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남들이 쉴 때 연습하고 기술보다는 체력과 성실함으로 승부했어요.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이 바로 첫 번째 다시 일어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요. 일본 제1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한 후에 그의 도전은 유럽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거스 히딩크 감독의 부름을 받아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하면서 그의 축구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죠. 하지만 유럽 무대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경쟁과 압박의 세계였어요. 처음에는 언어 문제도 있었고 팀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기에 꾸준히 나서지 못하고 벤치를 지키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는 또 한 번 쓰러짐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실력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는 더욱 이를 악물고 훈련했어요. 동료들보다 더 뛰고 감독의 지시를 흡수하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 결과 그는 PSV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까지 진출하는 기적을 이끌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다시 일어섬이었어요. 낯선 환경과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해낸 용기였죠. 그리고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자 쓰러짐과 다시 일어섬을 극명하게 보여준 시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이에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팀에서 주전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을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죠. 특히 박지성 선수의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바로 무릎 부상이에요. 그는 선수 생활 동안 여러 번의 큰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운동선수에게 무릎 부상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한 번의 수술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박지성 선수도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큰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야 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고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견뎌내야 했죠.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다시 뛸 수 있을까?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이 그를 덮쳤을 거예요. 어쩌면 이때가 그에게 가장 깊은 쓰러짐의 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든 재활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고 다시 축구와 끈을 묶고 그라운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에서 여러 번의 큰 부상을 극복하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약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신력과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던 쓰러져도 괜찮다 라는 것은 실패나 어려움, 아픔을 겪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박지성 선수도 수많은 쓰러짐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이에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쓰러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는 고통과 노력이 따르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좌절을 통해 성숙해져요. 박지성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태클에 쓰러지고 부상으로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털고 일어섰어요. 그의 끊임없는 질주와 헌신적인 플레이는 단순히 체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어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겠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쓰러짐을 경험해요.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지 않을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로 쓰러질 수 있어요.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박지성 선수의 이 말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쓰러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넘어져서 아프고 힘들다면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힘을 내는 것. 그게 바로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그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죠. 오늘 하루 일을 닫고 세수하는 것, 밥을 먹는 것, 친구에게 힘들다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집 앞을 잠시 걷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시 일어설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주변에 당신을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박지성 선수도 힘든 재활 기간 동안 의료진과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야 다시 일어설 기회가 생기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져요. 당신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안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힘든 순간, 지치고 넘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이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신발끈을 고쳐 묶고 일어나세요. 당신의 다시 일어섬을 응원할게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우리나라 영화의 자랑, 아니 이제는 전 세계 영화계의 거장이 된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으로 정말 엄청난 역사를 쓰셨죠. 오스카 작품상이라니 생각해도 정말 대단했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기생충으로야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마다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줬어요. 그때 통역을 맡았던 샤론 최님이 전 세계 소개에 더 유명해진 말이죠. 바로 이 말이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과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니. 언뜻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세계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가장 개인적인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 자신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 나만이 느끼는 감정,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독특한 시선 같은 것일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사적이고 내밀한 세계 말이죠.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그의 아주 개인적인 시선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생충에서 보여지는 계층 간의 문제는 단순히 사회 비판을 넘어 그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고 관찰했던 불편함, 안타까움, 때로는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죠. 살인의 추억에서 그려지는 답답하고 무능력한 수사 과정은 과거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그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담아낸 결과이고요. 괴물에서 한 가족이 괴물에 맞서 싸우는 모습, 역시 국가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개인들의 모습을 봉준호 감독님 특유의 유머와 비극성을 섞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재들이나 시선은 사실 봉준호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거나 아예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가슴 속에서 나온 가장 개인적인 생각들이 영화의 씨앗이 된 거죠. 그런데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용기가 필요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비웃지는 않을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예술가나 창작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세상의 평가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봉준호 감독님은 그 용기를 냈어요. 그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거나 이미 성공한 공식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만의 스타일, 그만의 이야기 방식, 그만의 촉을 믿고 밀어붙였죠. 봉테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테일에 집착하는 그의 성격도 결국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개인적인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끈기와 용기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에게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그의 영화들이 처음부터 모두 쉽게 이해받거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 너무 기괴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고 어떤 영화는 흥행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다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그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가장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어요. 기생충의 계층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문제였고 그것을 가장 한국적인 동시에 가장 봉준호적인 시선으로 풀어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열광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비단 예술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저마다 가장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시선, 나만의 강점, 나만의 약점, 나만의 상처, 나만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때로는 이런 가장 개인적인 것들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두렵거나 약점을 드러내기 싫거나 나의 진심을 아무도 이해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당신의 힘은, 당신의 진정한 창의성은 바로 그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온다고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당신만이 볼 수 있는 시선,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그것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당신의 삶을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원천이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아는 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당신만의 생각과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 당신의 개성이 담긴 표현, 당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바로 가장 개인적인 것에서 나오는 창의성일 거예요. 물론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봉준호 감독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결국 가장 큰 빛을 발했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개인적인 것도 언젠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개인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독특한 경험, 당신만의 생각,
당신의 진심을 용기 있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가장 창의적으로 만들고 당신을 가장 당신답게 빛나게 할 거예요. 당신 안에 가장 개인적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응원할게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용기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 바로 김미경 강사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강연이나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멋진 분이죠. 김미경 강사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상에 가장 필요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꿈만 꾸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당연한 말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김미경 강사님의 삶의 여정과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와 강력한 용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알게 돼요. 꿈꾸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를 상상하는 거죠. 언젠가 이걸 해봐야지,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머릿속에 멋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꿈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요. 꿈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분명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김미경 강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그냥 하는 것.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벽, 바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꿈만 꾸고 그냥 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능력에 대한 의심.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결과에 대한 불안감.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시선에 대한 걱정.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 하는 완벽주의의 함정 같은 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어두죠.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 앞에서 발을 내딛는 것,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로 첫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하는 것에 담긴 용기라고 생각해요. 김미경 강사님도 처음부터 지금처럼 성공한 강사이자 사업가, 작가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했을 거예요. 처음 강단에 섰을 때의 떨림, 새로운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의 막막함,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대중 앞에 서면서 감당해야 했던 비판과 오해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에게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들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멈춰 서 있는 대신 그는 그냥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어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통해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앞으로 나아갔죠. 김미경 강사님의 그냥 한다라는 것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보여줬어요. 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며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보여줬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꿈만 꾸고 그냥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운동해서 건강해져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계속 미루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이직해볼까 하고 정보만 찾아보고 시작은 못하거나 나만의 취미를 가져볼까 하고 도구만 사놓고 먼지만 쌓아두거나 힘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해볼까 하고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연습하는 것처럼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멋진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다 마쳤는데 막상 첫걸음을 떼거나
입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때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대부분 두려움이에요. 운동을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좌절하고, 시간만 낭비할까봐 두렵고, 취미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없거나 잘 못해서 실망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요. 김미경 강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냥 하세요 라고 외쳐주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고,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운동화 끈을 묶고 집 앞 공원 한 바퀴를 걷는 것,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첫 강의를 클릭하는 것, 사놓은 도구를 꺼내서 일단 만져보는 것, 상대방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괜찮으니 일단 시작하라고요. 그냥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들을 가져다 줘요. 첫째는 바로 경험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며 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해봐야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지, 어떤 부분이 예상과 다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게 되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돼요. 실패 경험조차도 다음 도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거죠. 둘째는 성장이에요. 그냥 하는 것은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컴포트 존 밖으로 밀어내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한 단계 더 발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해요.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붙으면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력과 능력도 도전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김미경 강사님도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셋째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냥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돼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 자신감이 쌓이면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기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돼요. 그냥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물론 그냥 하는 것이 무모하게 아무 계획 없이 뛰어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정보 탐색이나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완벽한 준비만을 기다리다가 시작조차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시작하고 부딪히면서 배우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김미경 강사님은 강연과 책,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안에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힘이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잠재력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꿈만 꾸는 것이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 그냥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그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망설임을 멈추고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돼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꿈만 꾸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부터 그냥 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첫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꿈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만들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실패가 걱정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김미경 강사님의 이 말을 떠올리세요. 꿈만 꾸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시작할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당신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당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많은 애견인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님 이야기예요. 강영욱 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문제견의 행동을 단번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가적인 모습이나, 때로는 단호하게 보호자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모습이 생각나실 거예요.
방송을 통해 많은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우리 사회에 올바른 반려 문화가 자리 잡는데 큰 영향을 주셨죠. 강영욱 훈련사님의 여러 이야기와 행동들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고 우리 모두의 일상에 꼭 필요한 용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세요. 이 말이 왜 용기일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거나 비판에 직면하거나 심지어는 욕을 먹는 상황까지 마주한다면요. 그때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강영욱 훈련사님이 보여준 그리고 우리 일상에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강영욱 훈련사님은 단순히 TV에 나와서 강아지 훈련법을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반려견 행동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수많은 개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철학과 방법을 정립했어요. 그의 훈련 방식은 단순히 개를 사람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의 본능과 특성을 존중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어요. 개는 개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어쩌면 사람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낯설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방송을 통해 문제견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 방식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했어요. 때로는 보호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죠. 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보호자들에게 사실은 당신의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반발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에서 강영욱 훈련사님은 많은 오해와 비판에 직면했어요. 그의 훈련 방식이 너무 강압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방송에서 보호자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다는 비난도 있었죠. 심지어는 그의 진심을 왜곡하거나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으로서 이런 비판과 비난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틀린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때가 바로 그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하기 위한 용기가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립한 반려견의 훈련 철학과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비판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갔어요. 그의 진심과 전문성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의 방식대로 반려견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한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해낸 결과였죠. 강영욱 훈련사님이 보여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세요 라는 태도는 비단 반려견 훈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순간에 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주할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친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해 줄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직장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은 순간,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편리함에 유혹받는 순간, 이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주하는 때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냥 넘어가는 것을 선택해요.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직장에서 눈밖에 날까봐,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기 싫어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며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 같아서 용기가 필요해요. 더 어려운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용기를 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의지와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더
더욱 힘들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달라지나? 나만 유난 떠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강영욱 훈련사님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해내는 힘을 보여줬어요. 그의 훈련 방식이 처음에는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철학을 믿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했어요. 단 한 마리의 개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단 한 명의 보호자라도 더 올바른 반려문화를 이해하게 돕겠다는 그의 꾸준한 노력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꾸준히 하세요. 이 말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가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이나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바꾸거나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야 하는 옳은 일들은 많아요. 건강을 위해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 자기 개발을 위해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지루하고 티나지 않는 일상 속 용기의 실천일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강영욱 훈련사님이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꾸준히 활동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준 것처럼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의미 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꾸준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용기를 내세요. 그 과정이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당신의 꾸준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믿는 가치를 지키며 묵묵히 나아가는 당신의 일상 속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당신의 꾸준함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웃음과 함께 왠지 모를 편안함 그리고 큰 용기를 주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영화 감독이자 방송인으로 우리 곁에 있는 장항준 감독님 이야기예요. 장항준 감독님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솔직하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런 장항준 감독님이 여러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스치듯 던지신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상에 꼭 필요한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니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망해도 괜찮다니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실패를 쿨하게 받아들이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장항준 감독님의 삶의 여정과 그가 감독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함께 떠올리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위로와 강력한 용기가 담겨 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망해도 괜찮다는 말은 단순히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실패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했던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고 공들였던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망했다라고 절망감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특히 영화 감독처럼 창작을 하는 직업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주 냉혹한 분야예요. 수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만든 영화가 관객들의 외면을 받거나 평론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장항준 감독님도 감독으로서 모든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거나 극찬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영화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업적으로 아쉬운 결과를 얻기도 했죠. 감독에게 자신의 작품이 대중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예술 세계나 재능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깊은 망함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항준 감독님은 그런 힘든 순간들 앞에서 무너지거나 숨어버리는 대신 특유의 긍정적인 태도와 유머로 그 상황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실패를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망한 경험을 개그 소재로 삼기도 했죠. 망해도 괜찮다는 그의 말 속에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며 움츠러들기보다 실패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단단한 내면의 힘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실패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요. 그리고 그의 말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다시 하면 되죠. 이 말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패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짓는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다시 하는 것이 왜 용기일까요? 한번 실패의 쓴맛을 본 일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실패했을 때 느꼈던 아픔, 실망감, 좌절감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전에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또 망하면 그때는 정말 끝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하지만 장항준 감독님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다시 하면 된다고 담담하게 말해줘요. 실패는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방향을 재정비한 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정거장 같은 곳이라고요. 그는 영화 감독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을 때 그 하나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고 예능이나 방송 활동으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독으로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재능과 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한 분야에서의 망함이 다른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한 그의 가족 관계에서도 다시 하면 된다는 용기를 엿볼 수 있어요. 그의 아내인 김은희 작가님은 킹덤, 시그널 등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드라마 작가 중 한 분이시죠. 아내의 성공이 너무나 커서 때로는 김은희 작가의 남편으로 불리거나 자신의 커리어와 비교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망함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 있죠. 하지만 장항준 감독님은 아내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했고 자신만의 영역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타인의 빛나는 성공 앞에서 위축되거나 질투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 또한 일상 속에서 필요한 큰 용기라고 생각해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용기요.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실패가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말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망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는 용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취업 문턱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마셔서 지쳐 있을 때,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나 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좌초되었을 때, 힘들게 준비했던 시험에 아쉽게 떨어졌을 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번번이 실패해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망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때 장항준 감독님의 이 말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래, 지금 망한 것 같아도 괜찮다고. 실패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의 가치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도나 결과가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패의 아픈 상처를 스스로 치유해야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배워야 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와 용기를 끌어모아야 하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다시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 그리고 다시 하면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희망이 담겨 있어요. 장항준 감독님은 유쾌하고 편안한 말투로 이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실패를 통해 단단해지고 삶의 깊이를 얻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신의 실패 경험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나도 망해봤지만 괜찮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의 솔직함과 긍정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실패해도 괜찮겠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망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아프고 힘들다면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쉬어가도 괜찮아요.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망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한 걸음씩 다른 방식으로 다시 나아가면 돼요.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다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실패를 두려워하며 멈춰 서기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나아가는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이죠. 김영하 작가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의 책들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하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을 찾는데 필요한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학 작품의 답을 찾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국어 교육의 문제점이다. 사실 문학은 자기만의 답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이지 작가가 숨겨놓은 주제를 찾는 보물찾기가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라서 신선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나면 늘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애썼잖아요. 마치 작가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김영하 작가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는 진짜 이유는 작가의 의도를 맞추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그 작품을 통해 나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그럼 나만의 답을 찾는다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떠올리는 생각, 내 경험에 비추어 이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나 스스로 내리는 해석과 의미 부여일 거예요.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바로 나만의 답인 거죠. 그런데 이 나만의 답을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정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늘 정답을 맞추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이 모두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닌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내가 찾은 나만의 답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김영하 작가님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조차도 정답이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억누르는 대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것을 믿고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의 작품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들은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기묘하고 때로는 명확한 결론이나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여지를 많이 남겨두죠. 그건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자, 여기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하고 말을 거는 방식 같기도 해요. 나만의 답을 찾는 용기는 비단 문학 작품을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자체가 어쩌면 정해진 정답이 없는 한 편의 소설과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의 정답은 뭘까? 하고 고민하죠. 주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비추어 이게 정답이야, 저렇게 해야 성공해야 하고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김영하 작가님의 말처럼 우리 삶에도 정해진 작가가 숨겨놓은 주제 같은 것은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나만의 답일 거예요. 어떤 경험은 슬프게 느껴지고 어떤 경험은 기쁘게 느껴지고 어떤 경험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성공이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라고 말하는 정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방식,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죠. 그때 다른 사람들의 정답을 따르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들이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최고라고 말할 때 나는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나만의 답을 따르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어 나만의 답을 따라갔을 때 비록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관계의 방식이 있을지라도 내가 느끼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만의 답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관계가 써먹해지거나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의 진실에 솔직해졌을 때 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이 문학 작품을 통해 나만의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나만의 답을 찾아 나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라는 메시지 같아요. 세상이 제시하는 정답에 갇히지 않고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 그리고 내가 내린 나만의 답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용기. 나만의 답을 찾는 여정은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요. 정해진 길이 없으니 헤매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실패 속에서 배우고 고민 속에서 성장하면서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김영하 작가님의 명언은 우리에게 당신은 이미 당신 삶의 작가이자 독자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며 당신만의 의미를 찾아 나가세요. 세상의 정답에 갇히지 말고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당신의 삶이라는 소설 속에서 당신만의 아름다운 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우리에게 코리안 특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익숙한 분, 한국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쓴 박찬호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줬던 분이죠. 박찬호 선수의 선수 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그만큼 어둡고 힘든 시간들도 길었죠. 마치 거친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그의 파란만장했던 야구 인생 속에서 제 마음을 깊이 울리고 우리 삶에 큰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강하다는 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 말이 박찬호 선수가 걸어왔던 길, 그가 마주했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들을 생각하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엄청난 무게와 진정한 강함의 정의가 담겨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돼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라는 꿈의 무대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른 환경,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선수들이 즐비한 곳. 그는 한국에서 이미 최고의 유망주로 인정받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마이너리그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후에도 그는 스스로를 마이너리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겸손함을 넘어 자신의 현재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내면의 용기였다고 생각해요. 그의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최고의 구위를 자랑하며 리그를 지배하는 듯 보일 때도 있었지만 갑자기 제구가 흔들리거나 구속이 떨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슬럼프의 터널에 갇히기도 했죠. 잘 던지다가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을 하는 날도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 팬들의 실망감과 언론의 가혹한 비판에 시달려야 했어요. 코리안 특급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클수록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실망감과 비난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버티기 정말 힘든 때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자 힘든 때의 정점은 바로 부상이었어요. 그는 선수 생활 내내 허리, 팔꿈치, 어깨 등 여러 부위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았고 특히 허리 부상은 그의 선수 생명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마운드 위에서 공 하나를 던질 때마다 온몸에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 제대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하는 야구를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을 때 느끼는 소외감, 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게 공을 던질 수 있을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때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깊은 힘든 때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그런 힘든 시기 앞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몸이 아플 때는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남들이 편히 쉬거나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 그는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며 땀방울을 흘렸죠. 다시 마운드에 설 날만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투구 폼을 수정하고 새로운 구종을 배우는 등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어요. 비난과 호평 속에서도 자신의 멘탈을 다잡고 다음 등판을 준비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어요. 그가 말한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의 집합체라고 생각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꿈과 목표를 위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그가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단순히 공을 빠르게 던지거나 타구를 멀리 치는 타고난 육체적인 능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단단함, 정신력의 강함이에요. 외부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긍정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선수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강함이었어요.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이라는 아시아 투수 최다승 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록은 단순히 그의 뛰어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수많은 힘든 때를 마주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기에 가능한 기록이었죠. 그의 야구 인생 서사 자체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라는 명언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살아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힘든 때를 마주해요. 학교 공부나 직장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인간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마음이 아플 때,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잘 안 풀려서 실망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런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힘든 때일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나 그만둘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포기하는 것이 당장은 가장 쉽고 편안한 길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의 이 말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힘듦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듦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강함이 비로소 빛을 발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결코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 때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쉬어가도 괜찮아요.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조금 바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춰서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다시 나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그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시작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수많은 부상과 슬럼프 속에서도 다시 마운드에 서서 공을 던졌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삶이라는 마운드 위에서 힘든 때를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진짜 강함이 숨겨져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힘든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박찬호 선수의 이 말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래요.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 거예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강함을 믿으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고 특별한 상상력을 선물해준 분, 그리고 지친 마음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분, 바로 백희나 작가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름빵,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같은 책들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까지 받으신 정말 대단한 분이죠. 백희나 작가님이 여러 인터뷰나 강연에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린이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는 게 뭘까 하고 잠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죠. 그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하지만
다시 찾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가능성을 보는 시선이에요. 어른이 되면 우리는 세상을 현실이라는 필터를 통해 보게 돼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어려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하면서 수많은 가능성들을 스스로 차단해버리죠. 논리와 효율,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고 실패할 이유부터 찾게 돼요. 이런 어른의 시선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억누르고 그냥 하려는 동기를 꺾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달라요. 어린이들은 세상을 볼 때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저거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호기심을 느껴요. 눈앞에 놓인 사물이나 상황을 어른처럼 정해진 용도로만 보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죠. 평범한 나뭇가지 하나로 칼이 되기도 하고 마법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이불 하나로 멋진 아지트가 되기도 해요. 그들에게 세상은 아직 탐험할 곳 투성이고 모든 것이 새롭고 신비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베키나 작가님은 바로 그 어린이의 눈높이, 즉 가능성을 보는 시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의 그림책 속 이야기들은 어른들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죠. 구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기발한 상상, 평범한 알사탕을 통해 물건들의 속마음을 듣게 된다는 따뜻한 상상, 오래된 목욕탕에 사는 선녀 할머니라는 정겨운 상상.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하고 묻는 어른의 시선에서는 나올 수 없어요. 오직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어린이의 시선에서만 탄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베키나 작가님의 여정은 이 어린이의 눈높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동기부여와 용기를 주는지 보여줘요. 그는 처음부터 그림책 작가를 꿈꿨던 것은 아니었어요. 애니메이션을 공부했고 실제로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그림책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달샤베트라는 작품을 만들 때는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캐릭터와 소품을 만들고 촬영, 편집, 심지어 영업까지 직접 하는 일인 출판을 감행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안정적인 출판 시스템을 벗어나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진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동반했을 거예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나온 이야기, 자신이 만들고 싶은 그림책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그냥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게 될까?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따지는 대신 일단 해보자 하고 가능성에 집중한 거죠. 그 결과 달샤베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그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된 작은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물론 그의 여정에는 큰 시련도 있었어요. 구름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저작권 문제로 인해 정작 작가 본인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죠.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작품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힘든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그때 그는 창작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들 바에는 그만둘까? 하고 모든 동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아픔 속에서도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잃지 않았어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알사탕, 장수탕, 선녀님, 이상한 엄마 같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묵묵히 만들어냈죠. 그의 그림책들은 여전히 따뜻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선으로 가득했어요. 상업적인 성공이나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오직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가능하게 하는 어린이의 눈높이를 놓지 않는 꾸준함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그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순수한 상상력이 담긴 그의 작품들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인 감동과 공감을 얻었고 아동문학계 최고의 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으로 이어졌죠.
어린이의 눈높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창의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결국 위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베키나 작가님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비단 그림책 작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이 어린이의 눈높이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서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 내면의 동기를 꺾어버리죠. 특히 삶에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에 시큰둥해지기 쉬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에너지도 없고 그저 익숙한 곳에 머물고 싶어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린이의 눈높이를 되찾으려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잠시 어른의 짐을 내려놓고 세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놀라움을 발견하려는 노력, 잊고 있었던 상상력을 다시 꺼내보는 것, 그리고 이게 될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보다 재밌겠다 하고 가능성에 집중하는 마음. 어린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줘요. 익숙했던 일상이 새롭게 보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것은 또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함과 호기심을 깨워 지친 마음에 다시 시작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해보자 하는 어린이 같은 마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물론 어른으로서 현실을 외면하고 마냥 어린아이처럼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베키나 작가님처럼 어른의 삶을 살면서도 어린이의 눈높이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안의 동기를 유지하고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하는 일상 속 용기라고 생각해요. 지쳐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잠시 멈춰서서 어린이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보세요. 하늘의 구름을 다시 보고 길가의 작은 풀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릴 적 당신 설레게 했던 것을 떠올려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순수한 호기심과 상상력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다시 시작할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어 줄 거예요. 베키나 작가님이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당신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당신 삶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순수함과 용기가 충분히 있어요. 지친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다시 일어설 동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